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특강을 맡게 된 위원수 중개법인 대표 서치원입니다. 저번 1부에서는 우리가 빌딩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빌딩 투자를 할 때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 그 다음에 매입 지역은 어디로 좀 나누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빌딩 투자의 어떤 유형과 그 다음에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개인이 좋을지 법인이 좋을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밸류업 체크리스트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유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자 유형이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이 사옥형 건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나만의 사옥을 짓기 위해서, 나만의 사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옥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 가운데에 보이는 건물은 저희가 집 근처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보면 정말 쌓인물에 건물에 정말 많이 붙어져 있는 이런 건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은 안정적인 수익을 받기 위한 수익형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건물은 건물이 상당히 허름해 보이죠. 옆 건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허름해 보이는데, 이 건물은 이제 시세차익형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좀 유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물이에요. 사옥형 건물입니다. 이 옆에 보이는 지금 사진에 띄어져 있는 이 건물은 제가 2019년도에 실제로 제가 투자 자문을 하고 중개를 한 뒤에 PE 업무까지 맡았던 건물 중에 하나이고요. 현재까지도 사옥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에 장점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가 사옥을 사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오피스를 사용하다 보면 임대료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임대료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대출 이자로 치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을 시켜서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자산 축적 비용으로 전환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건물 전체를 나만의 사옥으로 쓴다는 거는 건물의 투자나 자본적인 이득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의 브랜딩이 된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가 이러한 사옥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물로 오는 외부 미팅을 할 때도 되게 큰 브랜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통제력을 정말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는 이 사옥형 건물도 결국에는 빌딩 투자의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건물을 보유하게 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우리가 입지 선택에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 기회비용이 좀 발생되겠죠. 겉으로는 건물이 되게 이뻐 보이는데 사실상 타당성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건물의 매입을 덜컥 하다 보면 입지 선택을 좀 잘못하게 된다고 하면 리스크나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다른 건물 투자에 대비해서 유동성이 상당히 낮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물은 임대료로 받는 수익형이라든지 시세차익형은 내가 원하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사옥형 건물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에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즉각 바로바로 매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사업 축소 시 공간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적인 판단보다 사용 편의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강남구에 한 300평 정도 오피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매달 발생되는 게 보증금 한 5억 정도에 월 임대료가 한 4천만 원 정도가 발생돼요. 그리고 보증금 5억을 우리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한번 전환한다고 하면, 현재 금리를 한 3% 정도에 가정한다고 하면 월 매달 한 130만 원 정도에 대한 기회비용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4,130만 원이 사실 죽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건물의 관리 비용이라든지 청소 비용,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월 4,13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는 거고, 이 비용을 우리가 자산 축적 비용인 대출이자를 낸다고 가정해보면 이자용으로 좀 환원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금리가 3.5% 가정했을 때 약 한 140억 정도의 대출 이자액을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 회사라면 회사에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최소치로 한 20% 정도만 있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건물을 한 160억 내지 한 170억 정도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똑같은 임대료를 대출 이자를 내면서 나만의 사옥, 나만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게 사옥 건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 정리하자면 임대료는 매월 지출되는 금액은 임대료와 대출 이자는 똑같죠. 그리고 사옥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주택과는 다르게 대출의 성격이 다 100% 거의 다 거주식 대출이에요. 말 그대로 이자만 낸다는 거죠. 그래서 매월 지출하는 비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결국에는 잔존하는 거는 건물을 매입하는 대출 이자 비용만 잔존하는 거고 임대료는 소멸성 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옥 매입을 할 때는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되는 거고 단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편의성이 흔들릴 수 있고 입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건물의 유형이에요. 두 번째 건물은 수익형 건물이에요. 위 보이는 건물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됐던 사례예요. 한쪽은 인천에 있는 건물이고요. 두 번째는 광명에 있는 건물인데 딱 봐도 정말 여러 가지 임차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수익형 건물은 장점과 단점이 나뉘어지는데요. 장점은 높은 수익률로 현금 흐름에 대한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료로 생활을 할래. 그러면 수익형 건물이 가장 알맞겠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건물에 나오는 임대료가 정말 많이 높다고 하면 내가 대출을 공격적으로 많이 일으키더라도 대출 이자로 돈을 다 내고도 계속적으로 인컴이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게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에 버틸 수 있는 구조도 상당한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리가 갑자기 고금리 피크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면 상당히 이게 올라온다고 하면 시장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근데 반대로 수익형 건물은 건물에서 고정적인 인컴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거고 나중에 이 건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즉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집가 상승 속도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보시면 이 건물도 경기 외곽권에 위치를 해 있죠. 서울권의 중심지보다는 수익형을 얻기 위해서는 경기 외곽권이라든지 외지역 혹은 지방까지도 가야 돼요. 그 이유가 임대료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그 이유가 집가가 상승하는 이 속도보다 임대료가 올라가는 속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거래량이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중심지로 보게 된다고 하면 강남이라든지 한남이라든지 성수 이런 데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거기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거고요. 반대로 수익형 건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매입하는 이유가 수익이 나와야지만 건물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집가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임대료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많다. 거래량이 상당히 낮다라는 게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임차사가 상당히 많으면 관리적인 리스크가 많이 존재해요. 하나의 건물에 임차사가 20군데, 30군데 있으면 정말 컨트롤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세 번째는 높은 시세 차익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임대료가 높은 거를 비례해서 정당한 가치를 주고 건물에 매입을 하는 건데 나중에 이 건물을 나중에 매각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훨씬 더 높아야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임대료를 올리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만큼 혹은 내려가는 만큼 집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보이는 이 표가 실제 제가 건물을 투자자문 해드리고 수익형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임차사의 표예요. 보시면 정말 많이 어지럽죠? 임차사가 35군데입니다. 이걸 전체 관리한다고 하면 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관리가 임차인 수와 계약 조건과 업종 리스크가 합해져서 정말 많이 힘들다라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인 거고 매년 임대료로 인상에 대해서도 그 협의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 인상을 해야지만 나중에 내가 원하는 시세차익을 프리미엄 조금 더 붙여서 매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임차사들을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리스크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유의하셔서 수익형 부동산을 좀 투자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세차익형 건물이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건물과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제가 2024년, 2025년 직접 투자 자문 중개한 건물입니다. 왼쪽은 청담동이고요. 오른쪽은 역삼동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집가 상승에 대한 자본 차익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허름한 건물에 매입을 해서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프리미엄인 내가 건축행위를 통해 가지고 더 나은 건물로 만드는 뒤에 건물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핵심 입주일수록 하방 방어력이 되게 우수해요. 뭐 청담동의 요지라든지 뭐 역삼동의 요지 이런 건물들은 다른 건물들이 다 빠질 때도 핵심 입지에 있기 때문에 집가 하한의 폭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노베이션이나 증축 시 밸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캠 레이트가 낮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집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허름한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건물을 내가 매입을 해서 내가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위해서 건물에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당연히 낮고요. 두 번째는 공시시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시세차익형 건물에 매입하더라도 레버리지는 일으킬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이자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을 우리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조감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렌더링 조감도를 저희가 만든 건데, 렌더링 조감도를 건축사와 함께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건물을 나중에는 오른쪽 건물처럼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실제로 사진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도면이고요. 우리가 시세차익형 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손대야 되는 건물들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면은 아까 앞서 보였던 그런 건물을 나중에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혹은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라는 도면을 우리 건축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짜서 도면으로 만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밸류업을 할 때 체크리스트가 좀 많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코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요. 첫 번째는 코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운데에 만약에 계단실이 있다고 하면 양옆으로 임대 공간이 쪼개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임차를 받을 때 임차 리스크가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어라고 하면 계단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계단실은 건물의 측면이나 뒤쪽에 있는 게 전면에 있는 임차사들을 받을 수가 있고 임차사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진다라는 걸 유의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층고죠. 층고는 천정고로 일컫는데 말 그대로 요새 이 건물의 층고가 최소 2.8m 정도는 돼야 임차사가 들어올 때 좀 여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층고 자체가 많이 낮다고 하면 다른 경쟁하고 있는 건물들보다도 임차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반드시 층고를 체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층고를 늘리는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건물의 형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건물의 형태라고 하면 얇고 긴 건물도 있을 수 있고요. 폭이 좁은데 뒤쪽으로 긴 건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건물 리모델링을 아무리 이쁘게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사가 들어왔을 때 건물 내부에 활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일적고 사선 제한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도 저희가 2024년도에 제가 직접 투자 자문을 했던 건인데 역삼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깎여 있죠. 저렇게 깎여 있는 이유는 일적고 사선 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깎여 있는 겁니다. 일적고 사선 제한은 말 그대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때문에 햇빛이 오는 방향으로 이제 깎아줘야 된다라는 어떤 건축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내가 건물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제약이 걸리는 건지 건축사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승강기가 설치돼야 된다는 그 공간을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요새는 4층 이상인 건물들은 승강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승강기 설치를 안 하고의 차이점이 임대료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승강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승강기 설치는 대부분 우리가 계단실로 이어져 간다고 하면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외부의 화장실 공간에 승강기를 설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건축사라든지 저 같은 전문가를 만나서 승강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살펴보는 게 다섯 번째로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 건물의 구조 보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상가주택에 있는 건물을 만약에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상층부가 다가구고 다세대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내력벽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단단한 벽이라는 걸로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그 벽을 깨부시고 구조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공사비도 많이 증가가 되고 리모델링 무양도 이쁘게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내가 주택으로 사용했던 공간을 사무실로 공간을 바꾼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어려울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라면 반드시 패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큰 틀로 우리가 시혜차이형 건물을 매입했을 때 이 6가지에 대한 밸류업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정리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혜차이형 건물을 매입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건물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임차사들이 나가야지만 공사를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도 리스크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하게 아까 뭐 승강기, 층고, 코어의 위치, 건물의 외관 이런 것들을 다 손들려면 건축사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사에 대한 만나서 협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건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 검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한 뒤에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맞추고 몇 년 뒤에 이 건물을 어떻게 매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출구 전략을 미리미리 역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숫자상으로도 명확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좋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공사비용 대비 임대료가 높게 받지 못하고 주변 시세 대비 이게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건물에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의 지가가 높다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건물을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틀로 이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는 게 맞아 보이고요. 이 큰 틀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해 보이고요. 출구 전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엑시트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위 보이는 이 표는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말씀드리는 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매 금액, 뭐 취득세, 여러 가지 비용, 뭐 리모델링 비용, 이 비용을 전체 다 했을 때 120억 건물 대비 실제 투자금이 이 정도 들어가나 나중에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 했을 때는 예상 임대료는 이 정도가 발생이 되고 뭐 외벽이라든지 카레프트 공사, 코어 뭐 이렇게 공사했을 때는 공사비가 이렇게 발생되지만 현재 시세 혹은 미래 시세로 판단했을 때는 나중에 180에 매각했을 때 2년 뒤 매각가가 이 정도가 발생되고 법인 기준 세전 시세차액이 이 정도다. 라는 걸 미리미리 출구 전략을 좀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은 80% 정도로 받지만 금리가 2.5%일 때 이자는 얼마인지, 2.9%일 때는 얼마인 건지, 3%일 때는 얼마인 건지를 미리미리 출구 전략을 좀 짜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을 하지만 건물의 매입 총 비용과 공사 비용, 그 다음에 건물 보유한 기간 대비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미리미리 출구 전략을 매입하기 전에도 짜놔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뭐 대출 비중에 따른 필요자금 분석도 정확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대출 70% 정도 받을 때는 필요한 자금은 이 정도지만 실제 레버리지 수익률은 이 정도가 발생되고 대출을 85% 정도로 공격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레버리지 수익률은 이 정도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준한 현재 수익률 기준으로 매달 7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 있다. 85%일 경우에는 매달 이 정도가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미리 저희가 체크를 해야지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있을 때 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건물의 매입 유형은 시세차익형과 임대용 건물의 매입 유형은 사육 건물과 그 다음에 시세차익형 건물과 임대 수익성 건물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나한테 알맞는 건물의 타입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 이 건물 유형에 대비해서 장점과 단점을 반드시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이번 강의에 대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건물을 매입했을 때 실제 성공한 케이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실패된 케이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건물을 매입할 때는 개인 주체가 좋을지 법인 주체가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